향내가 진동하는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손끝이 파르르 떨려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 몸 돌볼 틈도 없으셨던 우리 엄마가 차가운 영정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던 그날이었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을 기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가 막힌 소음이 들려온 건 장례 둘째 날 오전이었답니다. 빈소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니 상복의 검은 물결 사이로 눈이 시릴 만큼 화려한 자주색 정장 한 벌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셨습니다. 평생 옷차림 하나에도 까탈을 부리시던 분이 사돈 장례식에, 그것도 둘째 날에야 자주색 정장을 입고 등장하시다니요. 누가 봐도 작정하고 찾아온 불청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곡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와 영정 앞에 서시더니 향 하나 피우지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며 첫마디를 뱉으시더군요. 예, 상중에 이런 말 그렇다만 너네 친정엄마 보험금은 얼마나 나온다니? 사돈이 평생 모으셨으니 꽤 될 텐데 너도 그거 알고는 있어야지.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이 술잔을 멈추고 일제히 저희 쪽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순간 목이 콱 막혔고 쥐고 있던 손수건을 파르르 떨며 꽉 움켜쥐었죠.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가집에서, 그것도 사돈 영정 사진 바로 앞에서 어떻게 그런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세요? 제 말에도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더 키우셨습니다. 옆에서 어머니를 부축하던 시누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형님이 되는 그 사람은 그저 어머니 가방을 들고 눈치를 보고 있을 뿐이었죠. 내가 사돈한테 왜 절을 해야 하니? 사돈한테 절할 사람이 따로 있지.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 너 보험금 얘기부터 확실히 해라. 1억은 훨씬 넘게 나온다며? 저는 정말 제 귀를 의심하며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아예 조문객들이 다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더 키우셨습니다. 내 아들이 17년 동안 너 데리고 살면서 처가 뒤 봐주느라 등골이 휜거운 동리가 다 안다. 그 정성을 생각하면 보험금 절반은 당연히 내 아들 몫이지. 친정이 저렇게 알뜰하게 모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우리 아들이 뒤에서 받쳐준 덕 아니겠니? 그러니까 보험금 나오면 딱 절반 떼서 내 아들 통장에 넣어라. 그게 도리야. 정말이지 기가 막혀서 헛웃음도 안 나오고 입술만 바르르 떨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바닥에서 발 부르트게 일할 때 시어머니는 미용실 운영하며 번 돈으로 화투 치러 다니기 바쁘셨거든요. 남편이 처가에 돈을 보태기는커녕 제 월급까지 야금야금 시댁 생활비로 가져다 쓴 세월이 17년인데 말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제 남동생이 참다 못해 주먹을 꽉 쥐고 서슬 푸른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사돈 어른,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라고 돈 이야기를 꺼내세요? 일단 고인에 대한 예의부터 갖추세요. 동생이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동생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삿대질을 해대셨습니다. 뭐라고? 자네 지금 나한테 말 다 했어? 내가 어디 틀린 말을 했다고 난리야. 며느리가 처가 식구들 챙기느라 내 아들 고생시킨 건 온 동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제 와서 오리발이야? 어디서 사돈 어른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형님도 사방의 눈치를 보더니 그제야 얄밉게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옳게 가만히 듣고 보니 우리 엄마 말씀이 너무 틀린 건 아니잖아. 내 동생이 17년 동안 옳게 뒤치다꺼리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사돈어른 보험금 얘기야 장소 불문하고 좀 그렇긴 해도 엄마 마음이 오죽 서운하면 저러시겠니? 그 광경을 보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분노로 온몸이 피가 거꾸로 솟듯 굳어갔습니다. 17년 동안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추며 예하고 살았던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죠. 저는 떨리는 숨을 크게 한번 몰아쉬고는 동생 팔을 붙잡아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천천히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방금 하신 말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으셨네요. 당신 아들이 17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처가를 도와줬고 그 덕분에 우리 엄마가 보험금이며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하셨죠? 정말 확실한 거죠? 시어머니는 제가 평소처럼 수그러드는 줄 아셨는지 기세등등하게 턱을 치켜드셨습니다. 그래,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그러니까 딴소리 말고 보험금 나오면 딱 절반 떼어서 내 아들 통장으로 가져와라. 그게 도리라는 거다. 알겠니? 저는 서늘하게 미소를 지으며 옆에 두었던 검은색 서류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 17년 동안 일하며 제 손을 거쳐간 장부만 해도 수천 건입니다. 기록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졌는지 시어머니는 꿈에도 모르셨겠죠. 그리고 이 파일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입원 때 제 손에 쥐어주신 그 갈색 봉투에서 나온 것이었답니다. 저도 불과 2달 전까지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까맣게 몰랐었거든요. 저는 파일을 품에 꼭 안으며 시어머니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잘 됐네요, 어머님. 마침 저도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아주 많았거든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정성,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다 정리해서 남겨주셨더라고요. 남편이 처가에 쏟았다는 그 돈,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어떤 정성을 받아가셨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정산해 보시죠. 제 말투가 너무 차분하고 단호했는지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형님도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 팔을 슬쩍 잡았지만 시어머니는 이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산? 그래, 어디 해보자구나. 네가 얼마나 꼼꼼하게 적어놨는지 나도 좀 보자꾸나. 내 아들 돈으로 너희 친정이 호의호식한 증거가 거기 다 있겠지. 빈소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검은 파일로 일제히 쏟아졌죠. 평생을 참으며 살아온 며느리가 아니라 17년 차 베테랑 경리가 숫자로 보여주는 진실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엄마가 제 등을 따뜻하게 밀어주는 것만 같았답니다. 저는 파일의 첫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우리 엄마에게 손을 벌렸던 그날의 날짜와 금액이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이야기였고 저는 그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 모른 채 17년을 살아왔었죠. 우리 엄마는 딸이 시댁에서 마음 편하게 살기를 바라셔서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가슴에 안고 가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다. 본인이 휘두른 그 보험금이라는 칼날이 결국 본인의 목을 겨누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님, 그럼 이제 정산 시작해 볼까요? 우선 2014년 봄에 우리 엄마 과일 가게로 찾아오셨던 그날부터요. 제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지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치를 장례는 우리 엄마를 보내드리는 의식이자 제 17년 노예 생활을 끝내는 종결식이 될 참이었거든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지만 저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지킬 것을 단단히 지켜야 할 때였으니까요. 영정 속 엄마의 미소가 제게는 마치 내 딸, 이제는 내 차례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17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었죠.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며느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어미를 잃은 딸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제 목소리에 빈소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가 이내 불그락푸르락 변하는 걸 보는데 17년 묵은 체증이 아주 조금은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사실 저도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건 불과 2달 전이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입원하시던 그 무더운 여름날, 엄마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베개 밑에서 꺼내주신 그 갈색 봉투. 그 안에서 10년 넘게 묻혀있던 비밀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었답니다. 엄마는 그 봉투 안에 길고 긴 편지 한 통을 함께 넣어두셨더라고요. 떨리는 글씨로 써내려간 그 편지에는 10년 전 그날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이 날짜와 금액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제가 그 편지를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발이 부르트도록 일하며 번 돈을 사돈한테 뜯기면서도 딸이 시댁에서 마음 편히 살기를 바라며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셨다는 사실 때문에요. 엄마의 편지 속 첫 장면은 2014년 봄이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평소 잘 오지도 않던 우리 엄마의 과일 가게를 예고도 없이 혼자 찾아오셨다고 해요. 평소에 그 도도하던 미용실 사장님 모습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처량한 얼굴로 엄마 손을 덥석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돈,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요. 오죽 답답하고 급했으면 내가 예고도 없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우리 엄마도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셨다고 해요. 급히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시어머니는 앉자마자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찍어내며 본론을 꺼내셨다고 하죠. 사돈,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범이 이번에 회사에서 큰 사업건을 하나 맡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초기 자본금이 좀 모자라서 우리 아들이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끙끙 앓고 있어요. 엄마인 내가 해주고 싶어도 미용실 정리하고 나니 수중에 남은 게 있어야지요. 사돈, 염치 불구하고 딱 3천만 원만 좀 융통해 주시면 안 될까요? 2달, 아니 1달이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사돈, 한 가지 꼭 좀 부탁이 있어요. 우리 며느리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지 남편 기죽는 거 며느리가 알면 자존심 상해서 부부 사이만 나빠질까봐 그래요. 우리 엄마 평생 재래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장사하며 사람 속내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사실 그날 엄마는 시어머니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셨다고 편지에 적어두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사위가 힘들다는 말에는 장사가 없더래요. 우리 딸이 시댁에서 평지풍파 없이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엄마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안쪽 금고에서 통장을 꺼내셨답니다. 사돈, 우리 딸 데리고 사는 사위가 힘들다는데 장모된 입장에서 모른 척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제가 평생 시장 사람이라 돈 계산은 좀 확실히 해야 마음이 편해서요. 여기 이 종이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엄마가 내민 건 미리 준비해 두셨던 차용증이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래요. 사돈끼리 무슨 이런 걸 쓰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표정이었지만 당장 돈이 급하니 별 수 있겠어요? 아이고 사돈도 참 우리가 남도 아니고 며느리 친정인데 이런 것까지 쓰자고 하세요? 사위 잘 되라고 빌려주는 건데
참 매정하시네. 알았어요. 여기 찍으면 되죠? 대신에 우리 며느리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사돈끼리만 알고 무덤까지 가져가자고요.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지장을 꾹 찍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사돈,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갚을 것처럼 마음이 급해요. 걱정 마세요라며 너스레를 떨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 3천만 원이 시어머니 주머니로 들어간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본색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었답니다.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돈 소식은 없었다고 해요. 우리 엄마는 차마 딸인 저에게는 그 사실을 말씀하지 못하시고 가게 한 구석에서 혼자 가슴앓이만 하셨다고 적어두셨더라고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가게에 들러서 이런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고 해요. 사돈, 아범 사업이 생각보다 자금 회수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네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한테는 이번에도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며느리가 알면 아들 자존심 상해서 집안에 큰 부부 싸움 날 거예요. 사돈도 애써 시집 보낸 딸 시집살이 맵게 시키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모른 척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 엄마의 약점을 정확하게 짚으셨던 거죠. 딸의 가정이 깨질까봐, 사위와 사이가 나빠질까봐 노심초사하시던 우리 엄마는 그 한마디에 또 입을 꾹 다무실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한번 물꼬가 터지자 시어머니는 아주 본물 터지듯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었죠. 2016년에는 형님네 남편 사업 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더 빌려가셨고 2018년에는 본인 무릎 수술비가 급하다며 또 2,500만 원을 가져가셨답니다. 2020년에는 미용실 재계약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또 1,000만 원을, 2023년에는 결국 신축 아파트 잔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그렇게 도합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우리 엄마 통장에서 시어머니 통장으로 흘러 들어갔답니다. 그때마다 우리 엄마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사돈. 이라며 차용증을 받으셨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갈수록 가관이었다고 해요. 돈을 빌릴 때는 사돈하며 굽실거리다가도 돈만 받으면 다시 아나무인 시어머니로 돌아오더래요. 어쩌다 명절에 시댁 식구들이 모이면 시어머니는 일부러 큰 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었죠. 그 자리에 저도 있었거든요. 사돈댁은 시장에서 과일 팔아 돈을 참 쉽게 버나봐. 그렇게 궁상맞게 시장 바닥에서 돈만 모으는 게 다 무슨 소용이람. 어차피 죽을 때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말이야. 맞아요, 엄마. 사돈댁은 돈 쓸 줄을 몰라서 은행에 모으기만 하나 봐요. 쓸 줄 모르는 사람보다 우리처럼 필요한 사람이 요긴하게 쓰는 게 낫죠. 형님은 그 옆에서 깔깔거리며 맞장구를 치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저도 몰랐답니다. 그게 단순한 비아냥이 아니라 이미 우리 엄마 돈을 야금야금 빼먹고 있던 사람들의 추잡한 조롱이었다는 사실을요.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면 돌아오는 건 남편의 싸늘한 시선뿐이었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으신 돈이에요. 말씀 그렇게 가볍게 하지 마세요. 당신 왜 그래? 명절날 어머니가 기분 좋아서 농담 좀 하신 거 가지고 뭘 그리 부득부득 따지고 들어? 저는 그저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을 무시하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설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엄마한테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가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엄마의 편지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어요. 내 딸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 속이면서까지 그 돈 빌려준 건 너 시댁에서 평탄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었어. 너네 시어머니가 그 돈 안 갚는 거 알면서도 네가 알면 분명히 시댁이랑 싸울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섰단다. 그러면 우리 딸 시집살이가 더 매워질 것 같아서 엄마가 그냥 다 안고 가려고 했단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떠나야 할 시간이 와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너한테 이걸 남긴다. 부디 엄마를 원망하지 말아다오. 엄마의 그 떨리는 글씨를 읽으며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엄마가 그 무거운 짐을 1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계셨다니요. 딸 하나 행복하라고 시장 바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그 피 같은 돈을 사돈한테 뜯기면서도 입 한 번 뻥끗 안 하셨다니요. 다시 현재의 장례식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 한 장을 더 넘겼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고 있었죠. 아범 사업이요? 우리 남편 평생 직장 생활만 꼬박꼬박 한 거, 아내가 된 제가 제일 잘 아는데 대체 그 사업이 뭐였길래 3천만 원이 필요하셨을까요? 그리고 여기 2016년에 형님네 사업 자금으로 빌려가신 2천만 원은요? 형님, 그때 그 돈 빌려서 사업 안 하시고 백화점 가서 명품 가방 사셨다는 게 우리 엄마 편지에 아주 또렷하게 적혀 있던데요. 옳게. 지금 신성한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망언이야? 사돈 어른 돌아가셨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디서 감히 사람을 모함하며 행패를 부려. 행패요? 행패는 어머님이 먼저 부리셨죠. 우리 엄마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장 둘째 날에 자주색 정장 입고 나타나서 보험금 내놓으라면서요. 그 보험금 어머님이 빌려간 돈 이자만큼도 안 돼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다들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저는 다음 서류를 꺼내 들었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2023년의 그 결정적인 기록을 말이죠.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었죠. 본인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속여왔는지 그 진실이 하나둘씩 조문객들 앞에서 발가벗겨질 거라는 공포가 이제야 밀려오는 모양이었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이제 막 엄마가 남겨주신 장부를 펼쳤을 뿐인걸요. 빈소에 흐르던 무거운 정적이 제 목소리를 타고 더 깊게 가라앉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입술까지 파르르 떨며 제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아마 본인의 뻔뻔함이 어디까지 들통난 건지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진짜 분노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었답니다. 2024년 3월 제 세상이 무너지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가슴에 시퍼런 멍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날은 평소보다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었죠. 대학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이미 손쓰기엔 너무 늦어서 길어야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알았답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우리 엄마는 오히려 덤덤하게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저는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울었었죠. 그런데 그때 제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더라고요. 시어머니였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었죠. 어머님, 저희 엄마가 암이래요. 췌장암 사기라는데 어떡해요, 어머님. 아이고, 사돈도 참 명이 그렇게 짧으시네. 그런데 얘, 너 병원 다니느라 우리 아들 저녁은 누가 차려준다니? 밖에서 사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 아들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내가 아주 잠이 안 온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돈이 죽어간다는데 첫마디로 아들 밥 걱정이라니요. 그때는 저도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1억 2천만 원이나 빚지고 계셨다는 걸 몰랐으니 그때는
그저 사돈의 아픔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냉정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매정함의 정체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사돈이 죽으면 그 빚도 함께 묻힐 거라는 계산이 이미 그분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대답도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었죠.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매달렸답니다. 여보,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엄마 암이라는데 위로는커녕 당신 밥 걱정부터 하시더라. 나 진짜 너무 서러워. 에이,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 엄마가 좀 무뚝뚝해서 그렇지 무슨 아기가 있어서 그러셨겠어? 그리고 어머니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잖아. 나 요즘 회사 일로 머리 터지겠는데 당신까지 집안일 소홀히 하면 내가 어떻게 버티니? 엄마가 좀 서투셔도 우리 엄마잖아. 당신이 그냥 한번 이해해. 남편의 그 이해라는 말. 17년 동안 제 목줄을 죄어오던 그 말이 그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답니다. 제 슬픔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본인 엄마와 본인의 편안함만 챙기는 남편을 보며 저는 깨달았었죠. 이 집구석에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1년 6개월간의 투병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답니다. 저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병원으로 달려가 엄마를 돌봤었죠. 몸이 2개라도 모자란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면서 가끔 전화를 걸어서는 독한 소리만 퍼부으셨죠. 사돈은 아직도 안 가셨니? 간병하느라 너 얼굴 흉측해진 거 보면 우리 아들 마음만 상할 텐데 참 보기 안 좋다. 형님은 또 어떻고요? 가끔 병원 근처에 볼 일 있다며 전화에서는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돈 계산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옳게 엄마가 벌써부터 사돈댁 보험금 얘기를 은근히 하시더라고. 그거 금액 얼마나 되는지 미리미리 좀 알아봐둬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 그때는 그게 그저 천박한 호기심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것도 다 계산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랑 형님이 짜고 미리 보험금 액수가 얼마나 나오나 가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2025년 7월에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답니다. 매미 소리가 악을 쓰듯 울려 퍼지던 그날, 우리 엄마가 마지막 입원을 하시던 날이었죠. 병실 창밖으로 이글거리는 지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던 엄마가 힘겹게 제 손을 당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베개 밑을 더듬어 두툼하고 묵직한 갈색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답니다. 얘야, 이거 꼭 네가 단단히 가지고 있어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구나. 그동안 차마 말 못한 일들이 다 여기 들어있다. 절대로 누구한테도 미리 보여주지 말고 내 시어머니가 너를 저 벼랑 끝으로 밀어 넣을 때 딱 그때만 열어봐야 한다. 엄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봉투를 받아들고는 엄마의 마른 손을 붙잡고 엉엉 울기만 했었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나한테 미안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엄마는 나한테 항상 아낌없이 주는 천사 같았는데. 내 딸,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 한 일들이 어쩌면 너한테는 또 다른 마음의 짐이 될 수도 있어. 그래도 엄마는 우리 딸이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만만하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이제 정말 강해져야 해, 알겠지? 그날 엄마는 더 많은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가쁜 숨이 받쳐주질 않으셨답니다. 저는 그저 엄마 손을 꼭 잡고 오열하며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응, 엄마. 내가 다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와 저는 결국 그 봉투를 열어보았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할 수밖에 없었죠. 그 안에는 엄마가 10년 넘는 세월 동안 혼자 짊어지고 오신 모든 진실이 딸을 향한 마지막 사랑이 독한 무기가 되어 들어 있었거든요. 봉투 안에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어머니가 빌려간 돈들의 차용증 원본 5장과 통장 사본, 엄마가 직접 손글씨로 적어 내려간 두꺼운 편지, 그리고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답니다. 그 USB 안에는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앞에서 비굴하게 돈을 빌리며 굽실거리던 목소리들이 날짜별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우리 엄마 시장에서 평생 사람 상대하시던 분답게 영악하리만치 꼼꼼하게 모든 기록을 남겨두셨던 거예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2023년에 엄마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가게로 따로 불러 다시 작성해둔 채무 확인 서류였답니다. 사돈, 나 더 늦기 전에 이 돈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소. 아파트 정리되면 한꺼번에 갚겠다는 거, 여기 지장 좀 확실히 찍어주구려. 아이고, 사돈도 참 극성이시네. 알았어요. 아파트 팔리면 밀린 이자까지 싹 쳐서 갚을 테니까 걱정 마요. USB 속 녹취에서 우리 엄마가 단호하게 말씀하시자 시어머니는 빨리 자리를 뜨고 싶었는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그날 찍은 지장이 자신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셨을 겁니다. 엄마의 편지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우리 딸, 엄마가 이 봉투를 너한테 남기는 이유는 네가 더 이상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기죽어 살지 않았으면 해서야. 엄마는 평생 시장에서 사람 보는 눈 하나로 먹고 살았다. 내 시어머니는 입은 웃는데 눈은 항상 내 돈을 세고 있더라. 엄마가 죽으면 그 양반 분명히 우리 딸을 만만하게 보고 또 한 번 짓밟으려 할 거다. 그때 주저 말고 이 봉투를 열어라. 그리고 엄마가 평생 시장에서 배운 그 어떤 진리 하나를 꼭 명심해라. 받을 건 악착같이 받아내고 내 것은 당당하게 지킬 건 지켜야 한다는 거. 그게 사람으로 사는 도리야. 사랑한다, 내 딸. 부디 강해지렴.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미어졌답니다. 우리 엄마 시장 바닥에서 평생 산전수전 다 겪으셨던 우리 엄마는 본인이 떠난 후에 벌어질 일까지 다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봉투를 열어본 지 정확히 2달 뒤 엄마의 예언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답니다. 시어머니가 빈소에 나타나 보험금 절반을 내놓으라고 횡포를 부리는 그 순간 말이에요. 저는 빈소에 서서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았답니다. 엄마는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계셨죠. 저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이렇게 답했어요. 엄마, 나 이제 절대 약해지지 않고 강해질게. 엄마가 남겨준 이 무기로 엄마가 평생 참아오신 그 서러움까지 내 손으로 다 갚아드릴게. 가슴속에서 뜨거운 결의가 차오르고 있었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장례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 갈색 봉투를 몇 번이고 다시 펼쳐보았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꼼꼼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얼마나 외롭게 그 모든 기록을 모아오셨는지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절절하게 느껴졌었죠.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2023년에 작성된 채무 확인 서류였답니다. 그건 일반적인 차용증이 아니라 그동안 빌려간 돈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다시 확인받은 종합채무 승인서였어요. 우리 엄마는 본인이 췌장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으시기 직전에 무슨 예감이라도 드셨는지 시어머니를 가게로 따로 불러서 그 서류를 받아두셨던 거예요.
엄마의 편지에는 그날의 장면이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내 시어머니가 그날 가게에 들어와 또 손을 벌리더라. 이번엔 아파트 잔금이 모자라다며 3,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더구나. 엄마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싶어서 그동안 빌려간 돈을 모두 정리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사돈, 이번에는 이걸 아주 한꺼번에 싹 정리합시다. 앞전에 빌려가신 것까지 다 합치면 정확히 1억 2천만 원이요. 아파트 정리되면 틀림없이 갚는다고 여기 종이에 도장 하나만 찍어주구려. 그러면 내 당장 1,500만 원 더 융통해 드리리다. 내 시어머니 처음에는 망설이더니 돈이 급했는지 결국 도장을 찍더라. 그날 내가 가게에 작은 녹음기를 켜놨었단다. 사돈끼리는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 딸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였단다. 우리 엄마 정말 보통 분이 아니었더라고요. 평생 시장에서 외상장부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장사하시던 분답게 사돈한테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떼이지 않으려고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게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였느냐 하면 바로 당신의 딸을 위한 거였죠. 장례 준비를 하던 그날 저녁 엄마가 남기신 봉투에 대해 처음으로 남동생에게 털어놓자 동생의 눈빛이 점점 매서워지더라고요. 제 남동생은 중견 건설회사 부장으로 일하며 산전수전 다 겪었거든요. 동생은 제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누나, 일단 엄마가 주신 그 서류들 나 좀 보여줘봐. 내가 회사에서 법무팀이랑 워낙 가깝게 일하니까 이런 건 좀 볼 줄 알잖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의 서류들을 동생 앞에 꺼내 놓았답니다. 동생은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살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누나, 이거 진짜 우리 엄마가 정말 대단하고 무서운 분이셨네. 누나, 여기 2023년에 작성한 채무 승인서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야. 원래 10년이 지난 채무는 소멸시효 때문에 법적으로 받아내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중간에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고 도장 찍은 서류가 있으면 시효가 그날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1억 2천만 원, 원금은 물론이고 그동안 밀린 법정 이자까지 법대로 다 받아낼 수 있어. 게다가 이 녹취록까지 있으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 증거야. 누나, 내가 내일 당장 변호사 친구한테 연락해서 시어머니 아파트의 가압류부터 바로 진행시킬게. 이제 누나 동의만 떨어지면 곧바로 들어갈 수 있어. 엄마가 왜 이 무거운 봉투를 누나한테 남기셨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겠네. 저는 잠시 망설였답니다. 17년을 며느리로 살아온 사람이 시어머니 아파트에 가압류를 건다는 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영정사진 속 엄마의 미소가 제 가슴을 강하게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내 딸, 더 이상 미련하게 참지 마라. 엄마가 평생 참아온 거 너까지 참을 필요 없다라고요. 그래, 동생아. 내 말대로 네가 다 진행해줘. 나 이제 저 사람들한테 더 이상 참으면서 살지 않을 거야. 제 단호한 대답에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잘 생각했어, 누나. 엄마가 이 서류들을 왜 하필 누나한테 남겼겠어. 엄마도 다 내다보고 계셨던 거야. 누나가 저 독하고 영악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온전히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착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야. 이제 내가 누나 뒤에 든든하게 서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 마. 동생의 그 한마디가 어찌나 든든하던지 평생 남편 그늘에 가려 숨죽이며 살던 제 가슴에 처음으로 용기라는 게 싹트기 시작했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생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넣었고
다음 날 곧바로 가압류 신청 절차에 들어갔답니다. 모든 일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우리 엄마가 남겨주신 그 완벽한 증거들 덕분이었죠. 장례식 첫째 날 밤, 저는 빈소 한쪽에 앉아 엄마의 영정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답니다. 그때 형님이 슬그머니 다가와 제 옆에 앉더라고요. 검은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어색하게 입을 떼시더군요. 옳게 상 치르느라 고생이 참 많네. 그런데 저기, 엄마가 집에서도 자꾸 사돈 보험금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는 그때 형님의 그 천박한 호기심에 화도 나지 않았답니다.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형님의 그 어리석은 탐욕이 그저 안쓰럽기까지 했었거든요. 저는 형님을 똑바로 빤히 쳐다보며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었죠. 형님, 그 보험금 얘기는 어머님이랑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식으로 얘기하시죠. 어머님이 분명 저한테 직접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 한꺼번에 다 정리해요. 형님은 제 차분한 태도가 의외였는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알았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깊게 결심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날 거라고. 우리 엄마의 10년 한과 제 17년 인내가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엄마의 편지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엄마의 떨리는 손과 무거운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작게 흐느꼈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혼자 짊어지고 계신 줄도 모르고 나 그냥 며느리 도리한답시고 시댁만 챙기고 살았어. 엄마 정말 미안해.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답니다. 동생의 문자였어요. 누나, 가압류 신청 정식으로 접수됐어. 변호사 친구가 이건 100% 인용된다고 했어. 그리고 누나, 내일 빈소에 내가 일찍 갈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누나 옆에 있을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 저는 휴대폰을 꼭 쥐며 영정 사진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답니다. 엄마는 여전히 평온하게 웃고 계셨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듯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빈소에 나타나 보험금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답니다. 17년 동안 참기만 해오던 만만한 며느리는 이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엄마의 유산을 지키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으려는 한 사람의 어른이 서 있을 뿐이었죠. 다시 빈소의 그 순간 저는 검은 파일을 손에 들고 시어머니를 마주보고 있었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본인 앞에 서 있는 며느리가 더 이상 자기가 마음대로 휘두르던 그 만만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하신 모양이었죠. 어머님, 딴소리 마시고 여기 이것 좀 똑바로 보시죠. 저는 파일 속에서 2023년에 작성된 채무 승인서를 꺼내서 거칠게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그 서류에 고정되는 순간 빈소의 공기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었죠. 이제부터는 변명조차 통하지 않는 진짜 기록의 시간이 시작될 참이었답니다. 장례 둘째 날 오후가 되자 빈소에는 조문객들이 꽤 많이 모여 있었답니다. 제 동창들부터 엄마의 시장 지인들, 그리고 남편의 회사 동료들까지 대략 50명 정도가 식사하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추모의 공기를 단숨에 깨뜨려 버린 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내민 서류 사본을 보고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오히려 더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이깟 종이 조각이 다 무슨 소용이라고 장례식장에서 유세를 떠니 내까짓게 감히 누굴 사기꾼으로 몰아세워? 너희 친정엄마가 내 아들 고생시킨 게 얼만데 사돈끼리 오고 간 푼돈 몇 장 가지고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내 아들이 지난 17년 동안 처가 뒷바라지하느라 쏟아부은 정성이 저깟 보험금보다 백배 천배는 더 크단 말이다.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빈소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조문객들을 향해 팔을 휘저으셨죠. 아주 작정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이것 좀 보시고 제 억울한 사정 좀 들어보세요. 세상에 저런 못돼 먹은 며느리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친정엄마 죽었다고 나라에서 보험금이 두둑하게 나오니까 저 영악한 게 그걸 혼자 다 독차지하려고 시어머니를 범죄자 취급하잖아요. 내 아들이 17년 동안 장모한테 효도한 걸 생각하면 그 보험금은 사실상 내 아들 피땀이나 다름없는 돈입니다. 사위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줬으니 사돈이 안심하고 장사해서 돈을 모았을 텐데 절반은 당연히 우리 아들 통장에 넣는 게 도리 아닙니까? 시어머니의 뻔뻔한 선동에 조문객들이 일제히 숟가락을 멈추고 사방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었답니다. 옆에서 눈치를 보던 형님은 어머니 옷자락을 슬쩍 잡으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엄마, 사람들이 다 보는데 좀 진정해봐요. 목소리가 너무 커요. 남편은 이제 숨소리조차 조심하는 사람처럼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가관인 꼴을 보고 있자니 제 안에서 무언가 아주 단단한 결심이 섰었죠. 저는 고개를 돌려 빈소 구석에 서 있던 제 남동생을 조용히 쳐다보았습니다. 제 동생은 이미 노트북과 작은 스피커를 세팅해둔 상태였거든요.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향해 입을 열었답니다. 어머님,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제게 죄를 뒤집어 씌우니 속이 좀 시원하시고 억울함이 풀리시나요? 우리 남편이 처가에 쏟았다는 그 엄청난 정성의 실체, 그리고 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어떤 비굴한 태도로 돈을 빌려가셨는지 확실히 들려드릴게요. 여기 계신 조문객분들이 엄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니 제가 이 자리에서 똑똑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동생이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눌렀답니다. 그러자 빈소 가득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었죠. 2014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엄마 가게를 찾아갔을 때의 목소리였답니다. 우리 엄마가 시장 사람답게 영악하게 녹음해 두셨던 그 첫 번째 녹취 말이에요. 사돈,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아범 사업이 진짜 부도나게 생겨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딱 한 달, 아니 2달만 쓰고 바로 갚을 테니까 차용증이든 지장이든 사돈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하실 건 우리 며느리한테는 죽어도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지 남편 기죽는 거 알면 부부 싸움 날 테니까 딸 시집살이 맵게 안 시키시려면 사돈만 알고 계세요. 방금까지 빈소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던 그 당당한 목소리와는 전혀 딴판인 비굴하고 비굴한 시어머니의 애걸복걸하는 목소리였죠. 더구나 며느리한테 비밀로 해달라는 그 결정적 한마디까지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으니 조문객들이 받은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답니다. 어머나, 저게 사돈 목소리라고? 앞에서는 그렇게 도도하더니 뒤로는 저러고 다녔네. 세상에 무서워라. 자기 며느리 모르게 사돈 돈을 저렇게 비굴하게 빌려가 놓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친 거야?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었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죠. 남동생은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2016년 형님네 남편 사업 자금이라며 2천만 원을 빌려가시던 그날의 녹취였어요. 사돈, 우리 큰딸리가 이번에 가게를 새로 내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대요. 염치불구하고 2천만 원만 더 부탁해요. 지난번에 빌린 거랑 합쳐서 우리 아들 사업 정산되면 한꺼번에 싹 갚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우리 며느리한테는 여전히 비밀인 거 아시죠? 또 한 번 비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자 조문객들이 더 술렁이기 시작했답니다. 그 다음은 2018년 무릎 수술비 녹취, 그리고 결정타였던 2023년 채무 승인 녹취가 흘러나왔어요. 사돈, 내가 그 돈 떼먹는다는 거 아니잖아요. 아파트 잔금 치르고 정리되면 진짜 한꺼번에 다 갚는다니까요. 근데 어차피 사돈 눈 감으면 그 돈 다 우리 며느리한테 갈 텐데 가족끼리 빡빡하게 굴지 말고 지금 좀 탕감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사돈 가시고 나서도 굳이 알려줘서 분란 만들 필요 없잖아요. 시어머니의 그 뻔뻔한 육성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자 빈소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답니다. 사돈이 죽고 나면 며느리한테도 알리지 말자던 그 가증스러운 발언이 모두의 귀를 때렸거든요. 시어머니는 이제 사색이 되어 노트북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남동생이 단호하게 가로막았었죠. 사돈 어른, 아직 다 끝나지 않았으니 추하게 가로막지 마시고 제자리에 서서 끝까지 감상하시죠. 마지막 녹취는 바로 얼마 전 엄마가 투병 중일 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전화 통화 내용이었답니다. 제 휴대폰에 자동 녹음되어 있던 음성이었죠. 예, 너는 장모 죽어가는 마당에 장례식 상복은 미리 싸게 맞춰놨니? 임종 닥쳐서 경황 없을 때 비싸게 맞추지 말고 미리미리 싼데 알아봐라. 그리고 장모 가고 나서 보험금 나오면 엄한데 헛돈 쓰지 말고 내 아들 고생했으니 차부터 신형으로 싹 바꿔줘야 한다. 알겠니? 녹취가 끝나자 빈소안은 그야말로 정적이 감돌았답니다. 조문객 몇몇 분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고 어떤 분은 대놓고 혀를 차시더라고요. 세상에나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사돈이 죽어가는데 보험금으로 아들 차 바꿀 궁리부터 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네. 형님은 어느새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치며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려고 애를 쓰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시어머니 앞으로 한 발자국 다가갔답니다. 어머님, 이게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정성인가요? 우리 남편이 처가를 위해 쏟았다는 정성이 장모 죽기도 전에 상복값 재촉하고 보험금으로 차 바꿀 궁리나 하는 거였냐고요. 시어머니는 이제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못하셨답니다. 저는 파일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조문객들이 다 볼 수 있게 높이 들었었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어주세요. 여기 이 서류는 제 시어머니가 2023년에 직접 작성하신 채무 승인 확인서입니다. 우리 엄마한테 빌려간 돈 1억 2천만 원을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정리해서 갚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분은 오늘 이 신성한 장례식장에 오셔서 돌아가신 제 어머니께 절 한번 올리기는커녕 보험금 절반을 내놓으라고 폐악질을 부리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빈소에 쨍하게 울려 퍼지자 조문객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답니다. 애구 못 쓰겠네. 저건 사돈이 아니라 철천지원수구먼. 저런 사람이 무슨 체면이 있다고 저런 화려한 옷을 입고 와서 큰 소리야? 며느리 앞길 막을까봐 숨겨준 친정엄마 돈을 저렇게 야금야금 다 빼먹고 오리발을 내밀어 천벌을 받을 노릇이네. 시어머니는 주변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죠. 저는 고개를 돌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다 들었지?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 앞에서 어떤 표정으로 돈을 빌렸고 나한테 어떤 독서를 퍼부었는지, 당신이 늘 입에 달고 살며 나를 가스라이팅 하던 그 악의 없고 무뚝뚝한 분이 바로 이런 추악한 괴물이었어. 그리고 당신 어머니 그 돈 빌리실 때마다 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사돈한테 신신당부하셨더라. 당신은 그동안 정말 몰랐던 거야?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거야?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자기 얼굴만 감싸고 있을 뿐이었죠. 영정사진 속 우리 엄마는 여전히 평온하게 웃고 계셨지만 저는 엄마의 그 미소가 이제는 저를 향한 응원처럼 느껴졌었죠. 어머님, 그리고 형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머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아파트 사는데 우리 아들 정성이 들어갔다고요. 그럼 이제 그 아파트가 어떻게 법적으로 공중분해될지 다음 서류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시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을, 그리고 그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그 서류를 말이죠.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고 형님은 불안한 듯 손톱을 깨물기 시작했었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정산해 줄 참이었거든요. 녹취 속 시어머니의 비굴한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질 때만 해도 저는 이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답니다. 조문객들의 그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시어머니도 최소한의 수치심은 느끼고 물러나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제 거대한 착각이었죠. 탐욕이라는 건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영혼까지 새까맣게 갈아먹는 모양이더라고요. 잠시 사색이 되어 입을 뻐끔거리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노트북을 향해 달려들더니 악을 쓰며 비명을 지르셨답니다. 이거 다 새빨간 조작이야. 사돈이 나이 들어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네가 옆에서 음해하려고 억지로 녹음기 들이민 거잖아.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 추악한 흉계까지 꾸미다니.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다 전현이 만들어낸 가짜라고요.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척하며 온몸으로 발악을 하셨죠.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뻔뻔하게 자세를 바꾸어 더 기가 막힌 카드를 꺼내 드시는 거예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내가 사돈한테 돈을 좀 받았었다고 치자. 그런데 그건 빌린 빚이 아니라 사돈이 내 아들 잘 되라고 그냥 보태준 거야. 사돈이 평소에 우리 아들을 얼마나 예뻐하고 끔찍하게 아끼셨는데 자식한테 주는 돈 가지고 차용증이니 뭐니 따지는 게 무슨 한가족이니? 어차피 사돈 돌아가셨으니까 그 돈도 다 내 자식한테 가는 거나 다름없는데 며느리 너도 내 아들 아내니까 결국 우리 집안 돈이지 뭘 그리 사사건건 따져. 시어머니의 그 해괴한 궤변에 조문객들이 또 한 번 어이없다는 듯 술렁였답니다. 옆에서 눈치를 보던 형님은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자 슬그머니 어머니 편을 들고 싶어 했지만 분위기가 워낙 험악해서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남편은 이제 숨소리조차 조심하는 사람처럼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제 안에서 무언가 아주 단단한 결심이 섰었죠. 저는 차분하게 서류 파일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답니다. 어머님, 눈앞에 증거가 있어도 끝까지 그렇게 우기시고 싶으세요?
그럼 어머님이 직접 우리 엄마한테 인감 찍어준 이 차용증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채무 명목에 대여금이라고 아주 시퍼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게 그냥 준 돈이라면 왜 2023년에 한꺼번에 갚겠다는 채무 승인서에 또 지장까지 찍으셨어요? 그냥 받은 돈을 대관절 왜 갚겠다고 확인 서류까지 작성하셨냐고요. 시어머니는 또 한 번 사방의 시선에 말문이 턱 막혔답니다. 저는 그 짧은 틈을 절대 놓치지 않고 결정타를 날렸어요. 어머님, 그리고 회계사무소에서 17년 동안 숫자만 들여다본 경리 출신 며느리한테 그런 식의 변명이 통할 거라 생각하셨어요? 명백히 빌린 돈을 안 갚으려고 그냥 준 돈이라고 우기는 거, 법정에서는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죄로 가중 처벌받는 중범죄 사유라는 거 모르시나 본데. 어머님이 지금 여기 계신 조문객분들 앞에서 뱉으신 발언 전부 다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으니 어디 법정에서도 계속 우겨보세요. 제 차가운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그제야 본인이 무슨 엄청난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황급히 입을 다무셨답니다. 저는 이번엔 더 묵직한 카드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작년에 매입하신 신축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죠. 이거 보시죠. 2023년에 어머님 명의로 등기 올리신 그 신축 아파트 등기부등본입니다. 매매가만 무려 3억 8천만 원이더군요. 어머님 평생 미용실 정리하고 수중에 현금 5천만 원도 없으셨던 거 제가 뻔히 다 아는데 이 큰 돈이 대체 어디서 솟아났을까요? 마침 여기 우리 엄마 통장에서 어머님 계좌로 바로 꽂힌 1억 2천만 원 금융거래 입금 내역서도 있네요. 날짜랑 금액이 아주 소름 돋게 기가 막히게 일치하죠? 시어머니의 가짜 울음소리가 그 자리에서 뚝 끊겼답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에 형님의 눈동자도 미친 듯이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었죠.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님을 향해 날카로운 화살을 돌렸답니다. 아, 그리고 형님. 어머님이 이 아파트 사면서 형님한테는 뒤로 뭐라고 속닥거리셨나요? 분명히 형님 지분도 든든하게 넣어주겠다고 사돈한테 빌린 게 아니라 어머님 비자금으로 사는 거니까 나중에 한 몸 챙겨주겠다고 꼬드기지 않으셨나요? 우리 엄마가 남기신 편지에 그 얘기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 적혀 있던데요. 어머님이 자랑하시면서 가게에 와서 다 떠벌리셨다고요. 제 말에 형님이 흠칫 놀라며 배신감 가득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너무 당황해서 딸의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죠. 그건 다 나중에.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나중에 정리해 주려고 했지. 저는 형님의 그 끝없는 탐욕스러운 본성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이 한패가 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돈이라는 추잡한 연결고리 때문이었으니까요. 저는 오늘 그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기로 했었죠. 형님, 아직도 어머님 저 거짓말을 믿으세요? 여기 똑똑히 보세요. 이 아파트 어머님 단독 명의로 깨끗하게 등록돼 있어요. 형님 이름은 눈 씻고 찾아봐도 단 한 글자도 없네요. 심지어 대출 한 푼 없이 우리 엄마 돈이랑 어머님 쌈짓돈 합쳐서 사셨더라고요. 형님 집은요? 어머님이 눈 감으시기 전까지는 형님한테 떨어질 돈 단 1원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어쩌면 어머님이 몰래 다른 계획이라도 세우고 계신지 누가 알겠어요? 순간 형님의 얼굴이 험악하게 굳어지며 싸늘하게 일그러졌답니다. 시어머니는 제 입을 막으려 황급히 달려들었지만 이미 한 발 늦었었죠. 형님이 시어머니를 향해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거든요. 엄마, 지금 올케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내 이름은 쏙 빼놓고 명의를 왜 안 넣은 건데?
엄마가 분명히 내 돈 보탠 거랑 해서 나중에 지분 확실하게 해준다고 나한테 약속했잖아. 그리고 이거 사돈한테 빌린 돈이었어? 나한테는 엄마가 평생 모아둔 비상금 쌈짓돈이라고 속이고 나까지 이용한 거냐고.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얘야. 너는 왜 저 며느리년 이간질하는 말만 듣고 지 어미한테 대들고 난리야.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조용히.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탐욕에 눈이 먼 형님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답니다. 빈소 안에서 이제 시어머니와 형님이 체면도 던져버린 채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무섭게 싸우기 시작했었죠.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엄마 무릎 수술비다 뭐다 해서 갖다 바친 피 같은 돈이 대체 얼마인데? 사돈 돈 빌려서 아파트 사면서 내 이름 석자 하나 안 넣어줘? 엄마 정말 겉과 속이 다른 무서운 사람이네. 인연이 어디서 감히 어미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너도 내 돈 덕분에 백화점 가서 가방 사고 애들 학원비 낸 거 벌써 잊었어? 그 돈이 다 어디서 난 돈인 줄 알아? 다 저 사돈 노인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다. 너도 결국 홀랑받아 처먹은 공범이야, 이년아. 조문객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그 추잡한 골육상쟁의 현장. 17년을 숨죽여 참아온 제 가슴속에서 비로소 차가운 웃음이 터져 나왔답니다. 저게 바로 제가 17년 동안 가족이라는 신성한 이름으로 섬겨온 사람들의 진짜 민낯이었거든요. 남편은 그제야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으며 애원하더라고요. 여보, 제발, 제발 그만 좀 해라. 창피해서 동료들 앞에 고개를 못 들겠어. 엄마랑 누나 저러는 거 안 보여? 일단 나가서 우리끼리 얘기하자, 응? 저는 남편의 비겁한 손을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뿌리쳤답니다. 창피해? 당신은 지금 조문객들 눈총에 이 상황이 그저 창피하기만 하니? 나는 당신 어머니가 10년 동안 우리 엄마 피땀 흘린 돈을 1억 2천만 원이나 빼먹는 동안 우리 엄마는 딸 자식 시집살이 메워질까봐 밤낮으로 가슴앓이하며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하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갈갈이 찢어졌어. 우리 엄마가 췌장암 사기 진단받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야 그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당신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대체 어디서 방관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남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내 팔을 잡아? 저는 다시 한번 차갑게 굳어버린 조문객들을 향해 돌아섰답니다. 아직 제 서늘한 반격은 끝나지 않았었죠. 시어머니와 형님이 서로를 물어뜯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서 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했었답니다. 어머님, 형님, 아직 보실 서류가 더 남았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누구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아파트가 어떻게 법적으로 처참하게 날아갈지가 진짜 핵심이거든요. 제가 어제 이미 법원에 어머님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 신청 정식으로 접수해 놨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서로 헐뜯고 싸우던 두 사람이 동시에 행동을 멈추고 저를 경악스럽게 쳐다보았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거대한 공포가, 형님의 눈에는 허망함이 가득 서려 있었죠. 저는 파일의 마지막 장을 천천히 넘기며 엄마가 남겨주신 그 독한 선물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여주기로 했답니다. 그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그 거짓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제 귓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려왔었죠. 빈소 안의 소란이 한바탕 휩쓸고 간 뒤 시어머니는 기운이 다 빠진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시더라고요. 방금까지 서로 싸우던 형님은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정리하며 가방을 챙겨 들었답니다. 그 뻔뻔한 눈빛에는
이제 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 본인이 챙기지 못한 아파트 지분에 대한 원망만 가득해 보였었죠. 엄마, 난 더는 못 참아. 엄마가 나한테까지 거짓말하고 사돈 돈으로 아파트 산 줄 알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생고생을 안 했어. 이제 경매를 넘기든 가압류를 당하든 엄마가 알아서 해. 형님은 시어머니의 대답도 듣지 않고 쌩하니 빈소를 나가버렸답니다. 남겨진 시어머니는 텅 빈 눈으로 영정 사진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입술을 바르르 떠시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서류 파일에서 가압류 신청 접수증을 꺼내 시어머니 발 앞에 내려놓았었죠. 어머님, 형님 나가는 거 똑똑히 보셨죠? 어머님이 그토록 끼고 돌던 딸 자식도 돈 앞에서는 저렇게 매정하게 돌아서네요. 이제 이 서류가 뭔지 제 입으로 직접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 자로 법원에 어머님 아파트 가압류 신청 정식으로 접수했고요. 며칠 뒤면 등기부에 가압류가 올라갈 겁니다. 그때부터는 어머님 마음대로 팔지도 넘기지도 못하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발목을 잡으며 매달리기 시작했답니다. 아까의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걸복걸 하시더라고요. 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잠시 미쳐서 돈마기가 씌었었나 보다. 그게 사돈의 피땀 눈물인 거 내가 왜 모르겠니? 내 당장 다 갚으마. 아파트 처분해서 원금 한 푼도 안 빼놓고 다 입금해 줄 테니까 제발 가압류는 풀어다오. 응? 이 불쌍한 늙은 시어미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면 천벌 받는다. 그 절박한 목소리를 듣는데도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었죠. 우리 엄마가 10년 동안 가슴앓이하며 흘렸을 그 눈물을 생각하면 시어머니의 눈물 따위가 제 마음을 흔들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님, 겨우 원금 1억 2천만 원만 홀랑 갚으시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아셨나요? 지난 1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 엄마 철저히 속이고 돈 빌려가면서 이자 한 푼 안 주셨잖아요. 게다가 며느리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우리 엄마한테 비열하게 입막음까지 부탁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평생 가슴앓이하며 눈물로 사신 거 정말 모르세요? 원금 1억 2천만 원에다가 그동안 밀린 지연이자까지 법정 이율대로 1원 한 장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계산해서 받아내겠습니다. 한 가족이었다고 제가 특별히 이자라도 탕감해 드릴 줄 아셨어요? 아니요. 저는 회계사무소에서 17년 동안 일한 며느리답게 원금에 이자까지 철저하게 정산해서 다 받아낼 겁니다. 제 단호한 말투에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듯 손을 놓으셨답니다. 그때 빈소구석에 죄인처럼 서 있던 남편이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을 차마 마주치지도 못한 채 바닥만 보며 울먹였었죠.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정말 까맣게 몰랐어. 우리 엄마가 뒤에서 장모님 돈을 저렇게까지 많이 빌려 쓰신 줄은 꿈에도 몰랐단 말이야. 당신이 그동안 시댁에서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을지 이제야 다 알 것 같아. 그리고 장모님이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가셨다니 사위로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래도 제발 이번 한 번만 우리 엄마 좀 눈 딱 감고 용서해 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정말 당신한테 평생 속죄하며 잘할게.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게. 남편의 그 비굴한 사과가 제 가슴을 더 난도질했답니다. 몰랐다니요. 17년을 같이 살면서 자기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한 번이라도 의심해 봤다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외롭게 그 짐을 짊어지고 가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방관이 바로 유죄라는 걸 남편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죠. 여보,
당신은 정말로 몰랐던 게 아니라 그저 편하게 눈을 꾹 감고 있었던 거야. 당신 엄마가 나한테 온갖 독설을 퍼부을 때도 우리 엄마가 암으로 죽어간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당신 밥 걱정부터 하실 때도 당신은 매번 우리 엄마에게 없다는 무책임한 말로 나를 잔인하게 죽였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 당신이라도 내 곁에 좋은 사위로 남겨주려고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면서도 평생 그 무서운 비밀을 혼자 숨기고 가셨고, 당신의 그 비겁한 방관이, 그 차가운 무관심이 내 17년 세월을 끔찍한 지옥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 엄마 마지막 1년 6개월 투병 생활을 훨씬 더 처절하고 외롭게 만들었다고. 저는 품 안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남편 앞에 내려놓았답니다. 이미 도장까지 다 찍어둔 이혼 서류였죠. 당신과 나의 지독했던 인연은 오늘로 완벽하게 끝이야. 지난 17년 동안 당신 아내로, 이 끔찍한 집안 며느리로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뼈가 부서지도록 다 했어. 딴소리 말고 이 서류에 당장 도장 찍어. 만약 안 찍고 버티면 장모님 돈 떼먹은 공범으로 당신까지 싹 다 형사 고소할 테니까 알아서 선택해. 남편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만 옆에 서 있던 제 남동생이 차가운 목소리로 쇠기를 박았었죠. 매영, 아니 이제 아저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우리 누나가 맨날 참아주니까 아주 만만하고 우스워 보였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남기신 추악한 거래, 자료들, 변호사 법적 검토 이미 다 끝났습니다. 소송의 형사 고소까지 정식으로 들어가면 아저씨 직장 생활도 절대 무사하지 못할 텐데 우리 누나가 이 정도로 깔끔하게 끝내줄 때 조용히 도장 찍고 물러나시죠. 동생의 서슬 퍼런 경고에 남편은 결국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빈소 안의 소음보다도 못하게 들리더라고요. 아범아, 너까지 전현한테 기가 죽어서 허망하게 그러면 어떡하냐? 이 어미를 저 세상에 내던질 셈이야?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머님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 엄마한테 빌부터 돈을 빌리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가슴 깊이 죄송한 마음이 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엄마가 매번 차용증을 받으셨는데도 갚을 생각은 안 하시고 며느리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거. 그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정말 할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떨어뜨렸답니다. 그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게 보였지만 저는 이제 그 어깨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평생 짊어지고 가신 그 짐의 무게에 비하면 시어머니의 그 떨림은 너무도 가볍고 가증스러웠거든요. 어머님, 이제 더는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당장 여기서 나가주세요. 우리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 더럽히지 마시고요. 아파트 넘겨받으려고 끝까지 버티시면 강제 집행 절차까지 처참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스스로 알아서 정리하시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아, 그리고 아까 도망친 형님한테도 똑똑히 전하세요. 엄마가 빼돌린 돈으로 받아 처먹은 명품 가방이랑 돈뭉치들, 그것도 다 정산 범위에 포함되어 청구될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빈소를 빠져나갔답니다. 자주색 정장 뒷모습이 어찌나 초라하고 작아 보이던지 17년의 세월이 저 허망한 옷 한 벌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아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조문객들은 그 광경을 보며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터주었고 몇몇 분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작게 속삭여 주셨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참 잘했어. 속이 다 시원하네.
특히 우리 엄마와 30년 넘게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옆가게 사장님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자네 어머니가 그동안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새까맣게 탔는지 내가 다 알고 있었네. 가끔 가게 골목에 와서 깊은 한숨만 푹푹 쉬시면서 우리 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우리 딸 시집살이 더 매워질까 무섭다 그러시더라고. 자네 어머니 정말 눈물겹도록 대단한 분이셨어. 그리고 자네도 오늘 정말 장하게 잘했어.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을 와락 쏟아내고 말았답니다. 우리 엄마 정말로 철저히 혼자였구나. 시장 옆 가게 사장님한테도 다 말 못하시고 그저 한숨만 푹푹 쉬며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외롭게 짊어지고 사셨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저 하나 행복하라고 하신 일이었구나. 가슴이 갈갈이 미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 벅차게 차오르더라고요. 엄마가 저를 그렇게까지 아끼고 목숨처럼 사랑하셨다는 생생한 증거였니까요. 드디어 거대한 소란이 서서히 잦아들고 빈소에는 정적과 함께 향내가 다시 깊게 차올랐었죠. 저는 영정사진 속 우리 엄마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엄마의 그 인자한 미소가 그날따라 유난히 더 밝게 빛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남겨주신 건 단순히 돈이나 서류 뭉치가 아니었답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소중한 삶을 지킬 수 있는 용기라는 가장 큰 유산이었죠. 저는 엄마 앞에 큰 절을 올리며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답니다. 엄마, 나 이제 절대 슬프게 울지 않을게. 엄마가 지켜준 이 인생 정말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볼게. 그리고 엄마가 10년 동안 혼자 괴롭게 짊어지셨던 그 짐, 이제 내가 자식으로서 다 받아냈으니까 거기선 편히 쉬세요.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둘씩 시원하게 내려가는 기분이 들며 17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숨을 크게 내뱉을 수 있었답니다. 빈소를 묵묵히 정리하던 남동생이 제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든든하게 짚어주더라고요. 누나, 정말 잘했어. 엄마가 하늘에서 누나 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어. 이제 진짜 모든 게 다 끝났네. 저는 동생의 고마운 손을 꼭 잡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완벽한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죠. 17년 비참했던 며느리 생활의 끝이자 진짜 제 주체적인 인생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엄마를 보내드리고 어느덧 계절이 2번이나 바뀌어 다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저는 지금 엄마가 평생 과일을 팔아 마련하셨던 그 1층 상가 건물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잎이 눈처럼 날리고 책상 위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장부들과 정직한 장부 정리라고 적힌 작은 명패가 놓여 있죠. 17년 동안 남의 집 돈 계산해주던 솜씨로 이제는 제 이름을 걸고 이웃들의 복잡한 숫자를 정리해주며 살고 있답니다. 누나, 화분 위치 여기가 괜찮아? 햇볕이 잘 들어오는 명당에 둬야 꽃이 예쁘게 피지. 건설회사 다니느라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들러주는 제 남동생이 커다란 화분 하나를 들고 들어오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동생은 엄마를 닮아 무뚝뚝하면서도 참 속이 깊은 든든한 조력자였죠. 응, 거기도 봐. 엄마가 생전에 참 좋아하시던 꽃이랑 꼭 비슷하네. 정말 고마워. 고맙긴 뭐가 고마워. 엄마가 하늘에서 누나 이렇게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거 보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나저나 누나, 혹시 그쪽 식구들 소식은 최근에 좀 들은 거 있어? 동생의 물음에 저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창밖을 보았답니다. 그쪽, 그러니까
이제는 완벽한 남남이 된 그 사람들과의 소식 말이에요. 절차는 제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게 흘러갔습니다. 2023년에 엄마가 받아둔 채무 승인 서류와 녹취록이 워낙 명백했던 터라 가압류가 들어가자 가족도 끝까지 버티지 못했죠. 결국 조정 자리에서 원금 1억 2천만 원과 그동안의 지연 손해금까지 갚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원금 1억 2천만 원에다가 그동안 쌓인 법정 지연이자까지 다 합치니 금액이 정말 상당하더라고요. 결국 그분, 그러니까 제 전 시어머니는 그토록 자랑하던 신축 아파트를 처참하게 처분해야 했답니다. 아파트를 팔아 빚을 온전히 갚고 나니 수중에 남은 게 거의 없으셨나 봐요. 지금은 도시 변두리 작은 반지하 방에서 전 남편과 서로를 원망하며 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었죠. 형님은 아파트 지분이 날아가자마자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 미련 없이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로지 돈으로만 끈끈하게 맺어진 부질없는 관계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죠. 전 남편은 이혼 서류에 결국 힘없이 도장을 꾹 찍었답니다. 그러고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변두리 반지하로 함께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딸아이 보러 온다며 연락을 하지만 저는 절대로 직접 만나지 않는답니다. 어떻게든 아빠 노릇을 뒤늦게 하려 애쓰는 모양이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돌아섰죠. 늙은 어머니 병수발을 들며 찌든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전에 그 비겁했던 방관이 떠올라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더라고요. 그는 여전히 우리 엄마가 저렇게 처참하게 된 건 당신 탓도 있다며 끝까지 비겁하게 남 탓을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소리에 눈 하나 깜짝 안 할 만큼 단단해졌답니다.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우와, 사무실에 꽃향기가 진짜 너무 좋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소중한 딸아이가 가방을 메고 밝게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투명하고 맑은 아이의 웃음을 볼 때마다 제가 그때 장례식장에서 용기를 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또 미련하게 참았더라면 제 딸에게도 참는 게 미덕이라는 비겁하고 억울한 가르침을 물려줬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 딸 학교 일찍 끝났구나. 배고프지? 마침 삼촌도 와 있으니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딸은 제 책상 위에 놓인 할머니 사진을 슬며시 한번 쳐다보더니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엄마, 요즘 엄마 얼굴 보면 예전 시댁에 있을 때보다 훨씬 활짝 예뻐진 거 알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주신 봉투 속에 돈 말고 진짜 웃음이 함께 들어있었나 봐요. 아이의 기특한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번져나갔답니다. 1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아깝지 않냐고 제게 묻는 사람도 주변에 있었지만 저는 전혀 아깝지 않다고 당당하게 대답했었죠. 그 지옥 같은 시간 덕분에 사람 속내보는 눈이 생겼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절실하게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마지막에 남기신 그 거대한 사랑이 제 남은 인생을 지탱해줄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었답니다. 가끔 저는 엄마의 그 갈색 봉투를 다시 조용히 열어보곤 한답니다. 편지는 이제 다 외울 정도가 됐지만 그래도 한 줄 한 줄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깊은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그 모진 10년을 견디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저를 끝까지 보호하려 하셨는지요. 특히 편지의 마지막 문구들이 늘 제 가슴을 먹먹하게 울리곤 한답니다. 내 딸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나 간곡히 부탁할게. 너 이제 그 사람들 다 정리하고 나면 절대 그 사람들 미워하면서 내 소중한 인생 보내지 마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
결국 그게 내 영혼을 갉아먹는단다. 받을 거 다 확실하게 받고 나섰으면 그냥 미련 없이 흘려보내렴. 그리고 오롯이 너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우리 딸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넘치는 귀한 사람이야. 엄마는 너 하나 이 세상에 잘 키워놓은 것 하나만으로도 아무 미련 없이 편하게 떠난단다. 정말 사랑한다, 내 딸아.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정말로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하나씩 깨끗하게 흘려보내고 있답니다. 미움이 아니라 이제는 그저 깊은 슬픔만 남았어요. 우리 엄마를 그렇게 외롭게 만든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슬픔, 그리고 그런 그들을 17년 동안 식구로 모셔온 제 자신에 대한 안타까운 말이에요. 퇴근길에 조용히 엄마 묘소에 들렀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사진 속에서 인자하게 환히 웃고 계셨죠. 저는 엄마 앞에 소주 한 잔을 정성껏 올리며 나지막이 마음속으로 속삭였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아주 잘 살고 있어. 엄마가 남겨준 든든한 창과 방패로 나 자신을 지키고 우리 딸도 지키면서 그렇게 씩씩하게 살아갈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대로 내 것을 지킬 건 당당하게 지키는 진짜 멋진 어른이 될게. 그러니 엄마, 이제 거기서는 무거운 가슴앓이 그만하시고 부디 편하게 쉬세요. 엄마가 10년 동안 외롭게 짊어지고 오신 그 무거운 짐, 이제 내가 자식으로서 다 받아냈으니까 우리 엄마는 이제 정말 자유야. 산들바람이 마치 엄마의 따뜻한 대답인 양 제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묘소 옆에 예쁘게 핀 들꽃들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마치 엄마가 고생했다며 이제 엄마는 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답니다. 혹시 지금도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누군가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들 때문에 숨죽여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참는 게 그저 미덕이고 효도이자 도리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저 깊은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계시진 않은가요? 혹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은 모르는 곳에서 혼자 무거운 짐을 외롭게 짊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깊게 살펴봐 주세요. 우리 엄마가 10년 동안 혼자 가슴앓이를 하시며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신 건 결국 저를 목숨처럼 사랑해서였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눈치를 채고 알았더라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외롭게 사시진 않으셨을 텐데 하는 후회가 가끔 가슴을 아프게 후벼파곤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소중한 딸아이에게는 그 어떤 비밀이든 절대 숨기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한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기쁨뿐만 아니라 슬픈 무게도 마땅히 함께 짊어져야 하는 법이니까요. 제가 이 모진 17년 만에 뼈저리게 깨달은 건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굳이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었답니다. 내 부모를 함부로 무시하고 내 영혼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파렴치한 사람들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억지로 넣어두는 건 나 자신에 대한 가혹한 학대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답니다. 바로 제 하나뿐인 든든한 남동생처럼요. 그러니 내 삶에서 지킬 건 반드시 당당하게 지키세요. 그것이 피땀 흘린 돈이든 내 무너진 자존심이든 아니면 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명예이든 말이에요. 무조건 참아주는 바보같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나를 온전히 지킬 줄 아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라는 걸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가셨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심할 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다는 핑계로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지는 마세요.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또 다른 지독한 외로움일 뿐이거든요. 진짜 사랑이라는 건 슬픔도 눈물도 모두 함께 당당하게 짊어지는 거랍니다.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겨주신 인생의 가장 거대한 깨달음이에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매 순간이 참 설레고 즐겁답니다. 오늘 정산해야 할 정갈한 장부 너머로 오로지 저만을 위해 새롭게 펼쳐질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찬란한 날들 위로 우리 엄마의 커다란 사랑이 따스한 햇살처럼 포근하게 내려앉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인생 장부도 이제는 억울한 손실과 눈물이 아니라 당당한 이익과 웃음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